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달리 말하면 북한은 뭘 가장 받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볼 때 북한은 아마 미사일의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테크놀로지를 얻어내고 싶어 할 듯합니다. 러시아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뉴스를 잘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이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을 했고 곧바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서 전투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할 듯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좀 상황이 유동적인 것이 분명히 북한의 상당수 인력이 러시아에 파견이 된 듯한데 군인이냐 아니면 일반 노동자냐 쉽게 말해 인력이냐 여기서도 좀 확실치가 않은 듯하고요. 군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군인이 실제 전투병력이냐 아니면 이제 보조병력이냐 여기서도 좀 확실한 정보가 없는 듯합니다. 이런 북한 군 내지 북한 인력의 그 파견에 관한 그 정보 소스가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일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시이기 때문에 프라파간다의 측면이 많아서 그쪽에서는 전황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어떤 뉴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한군이 파병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대는데 그게 누렁이 계곡이라고 하는 통조림을 내보였죠. 정말 우크라이나 정부 말대로 북한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여러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렁이 계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계곡이 안 먹고 한국인들이 먹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서는 그 계곡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거긴 단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계곡이 통조림 이거는 조작된 어떤 그 사진이란 사실이 드러나니까 우크라이나 측의 얘기도 100% 옳다, 맞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정보란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대한민국 측의 소스가 국정원입니다. 근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기관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외무부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방부 측에 그것을 넘겨서 그쪽이 발표를 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음지에 있어야 될 국정원이 양지의 모습을 드러내서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를 다 공개하는 형식이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서방 언론도 이런 북한군 파병에 관한 그 정보를 전할 때 뭐뭐에 따르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판단이 아니라 그쪽에서 얻은 판단의 근거에서 이렇게 추정한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가정을 해서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도에서는 북한 최정예 부대다, 폭풍 부대다라고 하면서 보기만 해도 어떤 코스가 철철 흘러넘치는 아주 전투적인 그런 군인들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또 보도에서는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봤자 총알바지밖에 못한다. 근데 사실 북한의 최정예 부대인데 총알바지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악의가 안 맞는 모순된 보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가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력이 파견이 됐는데 전투에 투입될 병력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노무자들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고 투입됐다고 하면은 실제로 최전선에 투입될지 아니면 전투부대를 보조하는 예를 들면 공병부대라든지 아니면 노무부대 역할을 할지 이것도 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북한의 병력이 파견되어서 최전선에 투입된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아직까지 그 나온
그 정보만 놓고 보면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좀 유보 조건을 달아서 가정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북한 인력이 파견된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파견된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조직이냐 아니면 부대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푸틴은 어떤 전략으로 북한군을 러우 전쟁에 참여시켰고 김정은은 어떤 생각으로 러우 전쟁에 개입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일 텐데, 이런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정보기관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한 이 보도되는 파편적인 정보를 나름대로 짜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제 자신감이 이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100% 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제한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 군이 파병이 됐고 전투 지역에 투입된다고 이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왜 북한군을 어떻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 상당히 전황이 유리하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굳이 자력으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냐는 얘기죠.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당연히 북한군이 투입됐을 때 미국이든지 아니면 서방이든지 당연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러시아에게 따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걸 감수했느냐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를 두고 푸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듯 하고요.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에게 군사적인 원조를 해서 효과를 보면, 나중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주 당당하게 원조를 요청하고, 그 원조도 상당히 고강도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북한은 나름대로 이 전쟁의 추이와 미국의 상황을 예측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만 놓고 조합을 해보면,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했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지는 전쟁에 뛰어들 리는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뛰어들었겠고요.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이 전쟁이 훨씬 더 오래 끌게 될 텐데, 단기간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나거나 막판에 뛰어들어가 봤자 북한은 얻어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뛰어들어서 최대한 몸값을 불리고 최대한 어떤 이득을 뽑아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이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 맞는다면 북한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남는 장사를 제때 했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받았고 뭔가로 이제 반대급부로 줘야 되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달리 말하면 북한은 뭘 가장 받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볼 때, 북한은 아마 핵투발 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활용 점정할 수 있는 마지막 테크놀로지를 얻어내고 싶어 할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 북한의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이런 유도탄의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마지막 5%, 10%를 채우지 못해서 미국에게 확실한 위협을 못 준다고 알고 있어요. 유도탄을 쏜 다음에 다시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막아내는 차폐라고 하나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쉽게 말하면 완성을 못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전쟁이 끝나거나 막판에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도와줬는데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미사일 기술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세상의 그림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에 있을 북한과의 어떤 교섭에서 북한의 어떤 위상을 높이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핵 무기 고도화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안보에 그나큰 구멍이 뚫리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러시아는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까지 역사를 지켜보면요. 아무리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든 러시아든 우방 국가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군사 테크놀로지를 전수한 경우는 없어요. 중국에도 그랬고 베트남에게도 그랬고 냉전 시대 때 북한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푸틴 대통령이 나중에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였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노력의 초점은 러시아가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군사 기술을 넘기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나마 최악의 시나리오를 비껴갈 수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상당히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이 아닌 러시아가 북한에게 군사 기술을 넘기지 못하게 협상하는 게 유리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이른바 살상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격용 무기,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준다 했을 때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게 극도로 유리하다고 했을 때 설령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준다고 해서 전황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한국이 그런 무기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전황을 뒤집어 엎어서 러시아에게 승리하거나 아니면 대등한 관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혹시나 그런 무기를 주는 효용을 누릴 수 있는데 이미 전쟁의 흐름은 러시아에게 가 있고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더라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제공만 하고 어떤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게 계속 요청도 했고요. 어떤 때는 경고도 했죠. 공격용 무기를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푸틴이 제가 기억하기에 1년 전인가요? 한 반년 전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어떤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데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가 용인해 주겠다.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자세였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화해의 손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만 않으면은 전쟁 이전에 우호 관계를 다시 되살릴 어떤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비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인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막판에 효용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용 무기를 제한했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을 하고 첫 번째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예전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가 복원되리라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경제에 좋지 않겠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그 가동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고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그 뭐랄까 헐값에 매각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들은 바인데 그 빠져나오면서 이명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그것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를 제공해서 그 러시아가 대한민국에게 억한 감정을 품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다시 돌아와서 이명 계약에 따라서 아주 싼 가격에 공장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뺏겨버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제적인 타격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미사일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보란듯이 제공을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엄청난 뭐랄까 타격을 가하는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쥐고 있는 패가 상당히 많고요. 한국으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사실은 좀 이게 유리한 위치는 아닌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또 정의의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이 국익을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가 러우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세요. 이 트럼프 후보가 지금은 근데 당선자죠. 트럼프 당선자가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인 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양당제 국가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항상 그 대립을 해왔는데 이 대립이란 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문제에 한정돼서 대립을 해옵니다. 그런데 대외 문제, 외교에서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트럼프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은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설파하고 미국의 국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민주당과 그 공화당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인데요. 미국 제일 우선주의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고립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해외에 있는 다른 동맹국들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동맹국가의 불화를 감수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 쉽게 말하면 해외 동맹과의 관계를 위해서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와 자원들을 외부 분쟁에 소모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은 미국 국내에 투입을 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유력한 정치가들, 예를 들면 부시라든지 딕 체인인가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공화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화당 핵심들이 어떻게 말하면은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공화당의 핵심 멤버들이 볼 때도 트럼프 후보의 신고립주의 그리고 동맹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성향이 상당히 위험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공화당의 핵심 멤버들이 민주당과 차이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 후보는 상당히 미국의 주류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데도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러시아의 그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를 뭐 버린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 재원을 그 원조해서 그걸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그들을 원조해 해야 한다면 미국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유럽의 돈, 나토와 이게 유럽연합의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의 장을 마련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를 앉게 만들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최소한 휴전, 또 궁극적으로는 정전, 종전을 유도해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못했던, 특히 조 바이든이 못했던 엄청난 위협을 이루는 셈이고 이게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큰 업적으로 선전이 되겠죠. 만약에 전쟁을 끝낸다면 아마 분명히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오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교적 그 이전에 그 공화당 후보에 비해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트럼프 후보의 정치적인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트럼프 후보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그야말로 그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전황은 분리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인 자원들이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전쟁 초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3년 가까이 되는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전국토는 쑥대밭이 됐고 해외의 어떤 지원과 원조가 훨씬 약해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재원해줄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약속한 무기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특히 또 트럼프 후보가 엄청난 압박을 가할 텐데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은 확실하거든요. 협상의 장을 마련했는데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 그럼 당장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라는 것이죠. 무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무기 안 주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만약에 돈을 안 주게 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정이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그리고 노인들 노후연금도 못 주고요. 군인들 수당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국가가 마비돼 버릴 수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이 실현된다고 하면은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전쟁의 상황은 분리하고 원조는 줄어들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와 푸틴은 소위 궁합이 잘 맞고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영토를 양보하거나 이 우크라이나 국익의 핵심적인 부분을 양보한다는 식으로 비춰주게 되면요. 아마 지금 못마땅한 눈길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는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정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순간에 젤렌스키를 제거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의 운신의 폭이 정말로 좁을 수밖에 없고 그런 초조함이 요즘에 행동이 좀 묻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죠. 미국이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로 가면서 세계 안보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나라에서 핵무기 이슈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식의 미국이 지금까지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내걸고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뒤엎는 이제 정치인이 트럼프 후보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딥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네오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자유주의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세력이 트럼프 후보와 일대 격돌을 한 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가 빅토리아 눌런드라고 하는 미국의 관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올해 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개입을 항상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실행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미국의 정계에서 어떻든 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는 사실은 딥스테이트 내지는 네오콘의 어떤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일정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쟁 지역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자기의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의 어떤 힘이 과도하게 투입돼서 미국의 어떤 국력을 탕진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트럼프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국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맨의 관점에서 볼 때 왜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우크라이나에 투입을 해서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그것을 탕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논의의 초점을 동북아시아로 돌리면요. 아마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전에 미국의 여러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 인내를 해왔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냐.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는 사태는 자기가 막겠다는 것이죠. 인정해주고 핵이 더 고도화되는 상황은 자기가 그 협상을 통해서 막겠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도 미국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북한을 대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뭐 껄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뭐랄까요 어렵고 힘들고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가 나섰을 때 과연 미국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요것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게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 대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통제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워낙 그 밀집한 지역에 여러 열강이 몰려 있고 이게 조밀한 분쟁 지역이 바로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핵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순간 일본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뭐 대만도 뭐 대한민국이 하는데 왜 우리 못해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미국을 보자면 용인하지 않을 듯하고 트럼프 후보도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그냥 판단이긴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하고 앞으로의 그 뭐랄까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전쟁에 적극적인 개입은 없지만 한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 개발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말로 고차원 방지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정말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세상에서는 우리 동북아시아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확한 발생 원인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어떤 호호의 감정, 그 선과 악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윤리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 그다음에 호호의 감정이 현실을 파악하는데 교란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좋다, 어느 나라가 그 마음에 안 든다라는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제쳐두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언론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뭐 학자들마저도 그러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요. 또한 트럼프 당선자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 견제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나 세 군데의 분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끝내고 뭐 예를 들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갈등과 분쟁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맡기고 미국의 모든 힘을 응축하고 다시 모아서 중국을 주저앉힌 데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마 트럼프 후보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이 동북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이 외교 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중국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미국에 편승해서 미국의 완전히 그 시쳇말로 몰빵을 해서 정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여기 그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그 중국에게 다 선을 대면서 어떤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은 뭐 제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는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두뇌가 총동원돼서 가장 적합한 노선을 정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지혜를 짜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